고요 속의 진리. 오늘은 우리의 삶과 세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현실과 꿈, 자유와 존재의 의미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때때로 경험하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일상의 단조로움을 넘어서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장자의 메시지는 특별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자와 함께하는 철학적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속기획 제1편. 장자는 누구인가?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기원전 475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제후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각축을 벌인 시기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에 이어 발생한 시기로 중앙집권적인 주왕조의 권위가 약화되고 각 지역의 제후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상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으나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후국들은 서로를 압도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정치적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상과 전략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가, 도가, 유가 등 여러 사상이 등장하며 각 사상은 제후국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정책과 전략에 반영되었습니다. 장자는 송나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나라는 당시 중국 동부에 위치한 국가로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장자가 살았던 송나라 소시초는 현재 중국 안이성 멍청 근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동부에 위치하며 장자의 시대에는 송나라의 일부였습니다. 장자가 성장한 소시초는 비교적 소박하고 평화로운 시골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자라면서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환경은 그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시촌의 자연 환경은 그가 자연의 도와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중시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송나라는 전국시대의 강력한 제후국 중 하나로 상업과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송나라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철학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저작인 장자는 그가 경험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반영하며 자연과의 조화, 개인의 자유, 사회적 구속에서의 벗어남을 강조합니다. 장자의 철학은 그가 살던 시대의 혼란과 불안정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의 갈등과 권력 투쟁을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장자의 사상은 전국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까지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문화권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의 저작인 장자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성장한 소시촌의 자연 환경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제후국 간의 교류는 사상과 문화의 확산을 촉진했으며 장자 자신도 다양한 사상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장자의 사상은 그가 살던 시대와 장소의 특성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저작에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사색에 그치지 않고 그가 경험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된 삶의 태도와 실천적 철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자가 그의 고향인 소시촌에서 보고 느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깊은 연결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에서 큰 영감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자의 저작인 장자에서 죽음에 대한 접근은 그의 철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장자는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인생의 필연적인 종착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사상에서 죽음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이해됩니다. 장자는 죽음을 우주적인 자연순환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양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의 두 단계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장자는 죽음을 변화의 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그는 삶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며 죽음은 단지 그 흐름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식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나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자의 저서에는 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대응을 묘사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장자의 독특한 관점을 잘 보여주며 그의 철학적 사고와 인생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자의 아내가 사망하였을 때 사람들은 장자가 큰 슬픔에 빠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냄비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친구 중 한 명이 그에게 접근하여 왜 그렇게 슬픔 대신 기쁨을 표현하는지 물었습니다. 장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슬픔을 느꼈어. 그러나 내가 그녀의 죽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녀는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태어났고 무에서 육체를 갖게 되었으며 육체에서 의식이 생겨났지. 그 의식은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했어. 이것은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자연스러운 일이야. 지금 그녀는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화롭게 쉬고 있으니 내가 왜 슬퍼해야만 하겠나? 장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음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죽음은 단지 존재의 다른 형태로의 변화일 뿐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재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자의 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동양 철학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장자는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인생의 마지막을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며 슬픔과 애도의 전통적인 방식에 도전하고 더 넓은 관점에서 존재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자의 나비의 꿈 이야기는 도가 철학의 근본적인 주제인 실제와 인식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경험을 하고 깨어난 후 자신이 진짜로 장자인지 아니면 꿈속의 나비가 자신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자는 어느 날 꿈에서 나비가 됩니다. 꿈속의 나비는 매우 생생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그 순간 나비의 존재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장자가 꿈에서 깨어나면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자신이 진짜 장자인지 아니면 나비가 꾼 꿈속의 장자인지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꿈,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자는 이를 통해 모든 인식이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라는 도가의 관점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삶과 인식의 본질을 탐구하며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진정한 자아는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때때로 꿈에서 매우 생생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합니다. 꿈에서 우리는 여행을 하거나 날아다니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꿈속에서 그 경험들은 매우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장자의 나비의 꿈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또 다른 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 현실, 정체성, 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장자의 나비의 꿈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일상적 인식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와 자아에 대한 탐색을 촉진하는 철학적 사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자의 죽은 나무와 유용성 이야기는 유용성과 가치에 대한 그의 철학적 탐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가 보여주는 도가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무의와 자연스러운 존재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장자는 어느 날 거대하고 오래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죽어서 이미 말라있고 그 모양도 기괴하여 목수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장자는 이 나무 옆에 서서 그 나무의 존재에 대해 사색에 잠깁니다. 목수나 다른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고 쓸모없는 나무라고 말할 때 장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나무가 바로 그 쓸모없음으로 인해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으며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라고 합니다. 만약 이 나무가 유용했다면 벌써 잘려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비판합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사회적 기준에 의해 유용하다거나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무는 쓸모없음으로 인해 자신의 본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 나무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장자는 자연의 일부로서 모든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완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 존재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유용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가 유용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는 그늘이나 풍경의 일부로서 또는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는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자연스러운 존재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단지 표면적인 유용성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의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장자의 거북이의 선택 이야기는 물질적인 보상과 삶의 질 사이의 선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과 죽음, 명예와 자유에 대한 장자의 철학적 관점을 잘 드러내 줍니다. 장자가 전하는 이 이야기에 따르면 한 왕이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북을 잡아 그 껍데기로 예술적인 장식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왕은 거북이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의 껍데기를 이용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합니다. 왕은 거북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있는 동안 진흙 속에서 평범하게 기어다니는 것과 죽은 후에 왕실의 제단 위에서 존경받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에 거북은 즉각적으로 살아서 진흙 속을 기어다니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죽어서 받는 존경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질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거북이의 선택은 생명의 가치와 자유로운 삶을 죽음 이후의 명예나 외적인 보상보다 우선시하는 장자의 도가 철학을 반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죽은 후에 어떤 형태로든 기억되거나 존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인정이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북이의 선택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자신의 내면에서 찾고 외부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장자의 이러한 사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개인적인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외적인 성취와 인정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장자의 물고기의 행복 이야기는 인식과 행복에 대한 장자의 심오한 탐구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다른 존재의 내면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다룹니다. 장자와 그의 친구 화이는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들을 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장자는 물고기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에 화이는 장자에게 어떻게 물속에 있지 않은 자신이 물고기가 행복한지 알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장자는 이에 대해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알 수 없고 나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강 위에서 물고기를 바라보며 물고기의 행복을 본다고 대답합니다. 장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물고기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해석하여 그들의 행복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경계에 대한 장자의 탐구를 보여줍니다. 장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언제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이의 행복이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어떻게 느끼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고기의 행복 이야기는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의 내면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행동과 상황을 통해 감정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장자의 이 이야기는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타인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인식은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자의 우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는 인식의 한계와 세상에 대한 좁은 시각을 비판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갇혀 세상을 제한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장자는 어느 날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를 만납니다. 우물 속의 개구리는 우물 안의 물을 자랑하며 자신이 사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구리는 자신의 우물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세계는 우물의 크기만큼만 넓습니다. 장자는 개구리에게 바다의 넓고 광대한 존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자신의 작은 우물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의 막대한 크기와 깊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물 속의 개구리는 장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우물이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물 속의 개구리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그 범위 밖의 것들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일상적인 환경과 경험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더 크고 다양한 세계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장자의 우물 속의 개구리는 단순한 비유를 통해 인간의 인식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비판하며 더 넓은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더욱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5가지 이야기는 우리의 인식과 존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죽은 나무처럼 유용성이 아닌 자체의 존재로서 가치를 갖는 것의 중요성, 자유로운 삶을 위한 진정한 자유의 추구, 다른 존재의 감정과 행복을 이해하기 위한 주관적 인식의 한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적 한계를 인식하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포용을 권장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통찰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삶의 다양한 경험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며 시대를 초월한 철학적 가르침으로서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장자는 저서인 장자를 통해 많은 철학적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도가 사상의 중심을 이루며 변화와 불확실성이 일상인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장자의 생애와 철학을 통해 우리가 논한 내용을 종합하면 장자는 전국 시대의 혼란과 정치적 동요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 무위의 가치, 그리고 상대적 진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독특한 도가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내적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제1편 장자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제2편부터는 장자의 핵심 철학인 도가 사상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